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 증원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정말 법대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로 못 박아뒀던 복귀 시한이 지나자마자 경찰은 바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공개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명령서를 못 받았다,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주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협 쪽에도 물러설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아예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 정문에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수사 관계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료 중심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업무방해 관련돼서 따로 자료 나온 거 없었을까요? 오늘 오전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과 강원도 의사회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등 2명은 집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의협의 업무 일지와 투쟁 로드맵, 단체 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전공의 9천여 명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내게 하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도왔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0년 의학 분업 집단 행동 때와 2007년 금품 로비 의혹 수사 때 의협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의협과 의료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큽니다. 정부는 마지막 복귀 시점을 지난달 29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6일과 7일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 등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의협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이달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면허 정지와 고발 등의 대상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 집행부나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동시에 복지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차단하며 면허 정지 절차가 임박했다고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선 건데, 이런 정부의 압박에도 전공의들이 본격 복귀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공개적으로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등 수련병원 12곳 전공의 13명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각 병원 전공의 대표이자 전공의 단체 비상대책위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령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래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문자로도 보내지만 그렇게 하고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면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면허 정지 절차에 나서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당사자에겐 명령을 확실히 전달해 추후 진행할 처분에 속도를 내고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임박했음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업무 복귀 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가라는 것인가요? 출근할 곳이 없는데 지금 이런 명령을 받으니 되게 황당합니다. 복귀 시한을 넘긴 첫날도 전공의들 움직임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 이탈자의 6% 수준입니다. 이탈 3주째인 다음 주부터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병원장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장과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에 있을 때 전공의들 주장이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의사들 역시 정부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압수수색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권을 탄압한다, 의사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동네 병원들 집단 휴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 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일부 전공의에게 공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의협 전 현직 간부와 집단 이탈을 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평일 추진이 있을 수도 있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집단 행동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의협은 이틀 뒤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의협은 화가 난 많은 의사들이 모일 거라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어 불법 행위와 시민 불편이 생기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이면서도 친명으로 거듭난 추미애 전 장관. 또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이재명 대표의 영입으로 돌아온 이현주 전 의원의 출마지가 정해졌습니다. 모두 현역 의원의 민주당인 양지입니다. 가뜩이나 깊어진 당내 갈등이 더 깊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공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관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미 다른 형태로 정해진 형태로 일방적으로 가는 방식이 됩니다. 40%까지 페널티를 받는 홍영표 의원이 경선만 시켜주면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결국 경선에서 제외된 걸 놓고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민주당의 혁신 공천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공천의 효과로 민주당이 다시 그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사라고 부르며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은 양지를 향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됐고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정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된 서울 중성동갑과 비교하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던 곳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새로 분구되는 미사를 중심하는 지역 말고요. 기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관위는 비명학살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은 86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발표했고 친문 전해철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장관 등 비명계 올드보이들에게도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영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김 부의장을 만난 겁니다. 또 오늘 3차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여기서도 현역 불패는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위원장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김 부의장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김 부의장은 한 위원장 손을 맞잡으며 반깁니다. 걷겠습니다.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세트 입고 올래다가 그래서 걱정될 뻔했는데. 두 사람은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모멸감을 느꼈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회동에서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설득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부의장은 서울 영등포 갑에서만 내리 3선을 했는데 현재 국민의힘 공관위는 아직 이 지역 공천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 부의장이 입당하면 당적을 바꿔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을에 재배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당에서는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공관위는 또 전국 16개 지역구의 3차 경선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현역 조정훈, 이인선 의원이 나란히 승리해 현역 불패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중영도구에선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이 이겼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오늘은 105주년 3.1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기념식에서 과거사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본을 향해 파트너란 표현을 썼습니다. 또 북한을 겨냥해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 이어 또 한 번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는 아픈 과거,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기보단 올해도 미래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사실 없어졌고 기존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지어가는 마무리 단계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이 모두 평가받아야 한다고 냈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흐름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미 독립선언서에 뿌리엔 자유주의가 있다며 3.1운동의 완결 역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울 곳곳에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된 탑골공원에는 인공지능 AI가 복원한 독립운동가가 등장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선 시민 수백 명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0세 독립운동가 정재용 선생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읽었고 시민들은 만세를 외치며 3.1운동이 번져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AI가 복원했습니다. 오늘 열린 3.1절 기념식.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정재용 선생과 올해 딱 33이 된 증손자가 함께했습니다.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한데 모아서 독립국임을 널리 밝히는 바이다. 기념식 주제는 탑골공원이 돌아온다. 우리나라 1호 공원이자 독립운동 성지였던 탑골공원은 근대화를 거치며 원래 모습을 잃었습니다. 이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종로구청과 문화재청이 협의를 마쳤고 서쪽 담장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21m 길이의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서대문 형무소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만세! 만세! 아이들은 105년 전 그날을 상상하며 행진했습니다. 가봉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만세를 외쳐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사색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보신각에는 항일운동 단체를 만든 애국지사 자녀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여 타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체감기온 영하 10도 추위였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105년 전처럼 뜨거웠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3.1절을 맞아 JTBC는 잊혀진 영웅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임도현 비행사는 일본 비행기를 몰고 탈출한 뒤에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임 비행사의 행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들판입니다. 허름한 가건물이 서 있습니다. 임도현 항일 비행사 기념관입니다. 후손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몰고 탈출해가지고 장개석이하고 이렇게 항일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너의 큰아버지밖에 없다. 조카는 큰아버지가 남긴 이력서를 직접 검증했습니다. 먼저 일본 비행학교에서 비행사 자격증을 땄다는 기록부터 찾았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에게 들었던 탈출 기록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1936년 일제가 임비행사에게 징역을 선고한 판결문까지 확보했습니다. 임비행사가 다치카와 비행학교에 재학 시절 비행술 수업을 하다 상하이로 도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찾기 전까지는 보훈처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딱 찾았을 때는 저 기분은요, 정말로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1937년 중국으로 건너가 광시 항공학교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이력서에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다 왼쪽 눈썹 위에 총알을 맞았다고 적어뒀습니다. 조카는 그 증거까지 찾아냈습니다. 법의학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이걸 팠어요. 천공운이 하나 있었다. 이거는 총알에 의한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증거를 찾을 때마다 보훈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기록이 70쪽이 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냥 자료 부족. 그러면 다 끝나요. 이렇게 정부는 20년 넘게 임비행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3.1절인 오늘도 큰아버지의 명예를 찾기 위해 대답이 없는 보훈부를 찾아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선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태극기를 개양했다는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태극기 관련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태극기 달기 인증 글들입니다. 올해 3.1절을 앞두고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극기 관련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난달 1일에서 27일 기준으로 태극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더 많이 팔렸습니다. 올해 1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1% 늘었습니다. 스티커나 스카프, 손수건, 모자 등 관련 소품이 많이 팔린 것도 특징입니다. 쇼핑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자기가 3.1절을 맞는 그러한 이제 마음과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은 다양합니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등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지난달엔 역사서 수요도 늘어 한국사 책 판매량이 1월보다 37% 증가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해경대원도 크게 다쳤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뒤집어진 배에 파도가 치고 그 옆에는 붉은 옷 입은 사람이 떠 있습니다. 해경 항공구조사 박승훈 경위입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동료가 줄을 매답니다. 끌어올리기 시작하자 눈을 감은 박경위가 신음합니다. 어선 전복 사고 현장에 투입됐고 사람이 안에 있을까 찾기 위해 뒤집힌 배 바닥에 올랐습니다. 바람과 파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버티는 건 힘들었습니다. 결국 파도에 휩쓸려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서귀포 서쪽 바다에서 배가 뒤집힌 건 오전 7시 24분쯤입니다. 파도가 막 맞아가지고 배가 45도 정도 기울었는데 한 번 더 맞으니까 90도로 기울어버렸어요. 인근 어선들이 물에 빠진 선원 8명을 건져 올렸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져 4m 넘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조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도를 저희가 조기 비판을 유도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선원 1명은 결국 숨졌고 선장 등 2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투에 가까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광주에선 면허도 없는 10대 학생들이 부모 차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았고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휴일 주택가 골목길을 비추던 카메라에 순간 흰색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사거리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지나던 승합차는 미처 못 피하고 충돌합니다. 충격으로 승합차는 건물 벽으로 튕겨나갑니다. 차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놀란 주민들도 나와봅니다. 광주 주택가 한가운데서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쯤입니다. 조금만 여튼 누가 0.1초만 빨랐어도 진짜 내 친구들은 속도가 워낙 보통 것도 안 했죠.
이 승용차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는 10대 남학생, 면허는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 3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여학생 부모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2대가 부서졌고 건물 일부와 소화전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경찰은 호기심에 부모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보고 10대 남학생을 입건했습니다. 한순간 호기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제 서울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와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SUV 차량은 사고 직전에도 이미 다른 차량과 부딪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70대 남성은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 오다 변을 당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불이 켜집니다.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 순간 SUV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갑니다. 70대 남성 A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산산조각 내고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A씨를 치기 전 좌회전을 하려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차가 섰어야 되는데 그냥 밀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아예 저쪽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이렇게 끼인 거야. 첫 번째 사고가 난 지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고 차량은 첫 번째 사고 이후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고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숨진 A씨는 인근 시장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몸 좀 안 좋으셔서 조금 쉬시다가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어요. 경찰은 운전자가 첫 번째 사고 이후 당황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뜨거운 이슈를 360도 가상현실로 살펴보는 이슈 360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난 사고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지더니 반대 차선으로 튀어올라 버스를 덮쳤습니다. 버스 입장에선 날벼락이었습니다. 바퀴가 운전석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참사를 부른 이 바퀴는 지름이 1m가 넘고 100kg 안팎으로 무겁습니다. 이 바퀴를 가변축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보조바퀴라서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달려 있느냐? 화물차가 짐을 많이 실어서 무거워지면 바퀴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이때 가변축 높이를 조정해서 하중을 나눠지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변축이 어쩌다 한번 쓰는 바퀴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고정 장치도 허술하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것도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가변축을 고정하는 부품이 지금 보시는 허브 베어링인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바퀴가 통째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화물차는 반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지만 이 허브 베어링은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일일이 바퀴를 떼서 살펴보는 게 번거롭고 돈 든다고 생략해버린 탓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지거나 부품이 이탈하면 사실상 도로 위에 폭탄이 됩니다. 재작년까지 5년간 화물차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149건, 차량 부품 이탈 사고는 38건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가 납니다. 2018년도에도 이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엄마는 숨졌고 2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관리 소홀, 바퀴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화물차 정기검사 더 꼼꼼히 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 스스로 점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볼트너트 2-3번씩 확실히 조이고 공기압 체크 매달 1번씩 하고 과한 속도, 과적도 자제해야 합니다. 이슈 360이었습니다. 3월의 첫날부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됐는데 이 꽃샘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귀와 코끝은 금세 빨개졌고 손은 꽁꽁 얼었습니다. 귀마개와 모자를 써도 칼바람은 막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춥고 바람이 세요. 바람이 있어서 왕바람이 막 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추웠는데 영하 한 10도 정도로 되는 걸로 느낌이 들었어. 내일에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애는 옷을 좀 더 내복까지 입어야 될 정도로.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전국은 영하 3도에서 6도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강원 산지엔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상당히 춥겠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5, 6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새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와 충북 중부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등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올라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5도, 광주와 대구가 6도, 부산과 제주가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3일엔 따뜻한 서풍이 불어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곳곳이 이상기온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 난 큰 산불은 여태 꺼질 줄 모르고 스페인과 멕시코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불이 달리는 도로 바로 옆까지 무섭게 번집니다. 자욱한 연기 탓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난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는데 불길은 3%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바싹 마른 목초지를 불이 집어삼킨 겁니다. Storm systems that bring strong winds and dry air from the desert southwest, where basically all the ingredients are in place for rapidly spreading wildfires. 호주 빅토리아주는 석 달째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낮에 40도까지 치솟으면서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은 또 다른 기후재난도 가져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엔 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지난달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물이 200리터로 제한됐고 농업용수도 80%나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가뭄 탓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실 물마저 모자란 상황입니다. He is a substantial silent killer, I often say, that raises significant concerns about human health. 바닷물 온도도 끌어올린 최근 이상기온을 지구가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어제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난 불로 6층에 살던 이웃 주민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단으로 대피하려다 연기를 마시고 숨진 건데 지난해 서울 도봉구에서도 불이 난 위층 주민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아랫집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대처를 잘할 수 있을지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연기가 뿜어나오는 이 아파트.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3층 집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배달원 신고가 어제 오후 7시 31분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불이 시작된 3층이 아닌 6층에서 나왔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입니다. 이곳엔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득하고 벽엔 그을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위층에 살던 엄마와 아들은 밀려오는 연기에 이곳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60대 엄마와 30대 아들은 불이 났다는 걸 안 뒤 대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타고 올라온 연기를 마신 뒤 쓰러졌습니다.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딸이 탄 냄새가 난다고 그 창문을 여니까 불이 확 번지더라고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3층에서 불이 났는데 10층 주민이 계단으로 대피하려다 연기를 들이마시고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이 난 세대가 아니라면 현관문을 닫고 구조 시간을 버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소금 같은 거 물적시가 막아주면 웬만하면 그 시간대에 구조대가 다 도착을 하거든요.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는 174명. 이 가운데 42명은 대피하다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화재 가운데 90.1%는 불이 난 그 세대만 태우고 꺼졌습니다. 무작정 대피하기보단 상황을 살핀 뒤 집 밖으로 나갈지 머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국경일만 되면 등장하는 이 폭주족들.
이번 3.1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는데요. 경찰이 특별 단속을 벌이는 현장을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수십 대가 달려갑니다. 불도 번쩍입니다. 휴대폰으로 옆을 달리는 차도 찍습니다. 경찰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고 빨간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옵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며 국외 운전을 합니다. 난폭 운전에 불법 부착물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10대였습니다. 번호판도 가짜였습니다. 붙잡힌 폭주족 일부는 경찰에 항의까지 합니다. 퇴근하는 거라고.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폭주족들입니다. 그 영상을 바탕으로 피의자 특정이 되면 공동위험행위로 적발해서 처벌할 겁니다. 경찰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3.1절 특별 폭주족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무면허 등으로 전국에서 모두 53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3.1절 폭주족을 소집한 주동자를 추적하고 불법 행위에 동원된 오토바이를 압수할 예정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비틀거리며 가던 차량이 이렇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계속 달립니다. 출근하던 소방관이 이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인 줄 알고 뒷조차가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술이 아니라 마약에 취한 거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앞서가는 검은 승용차는 뭔가 움직임이 불안했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더니 이번엔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오락가락하는 운행 모습에 뒷차 운전자는 신고합니다. 어디 방향이요? 지금 포천에서 의정부 방면이고요. 신고하는 사이에도 아슬아슬 주행은 계속됩니다. 따라가면서 상황 설명을 이어갑니다. 차가 지금 계속 위험하게 지금도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경기 포천 시내 한 도로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신고 운전자 알고 보니 출근하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면서 운전을 해서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는데 직진하던 차량 방향을 바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가 싶더니 지금 또 가드레일 받고 고속도로 올라탔거든요. 옹벽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립니다. 소리도 일단 크게 나고요. 1차 추돌했을 때보다 차가 이제 범퍼 쪽이 찌그러진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추격하던 소방관은 이대로 더 달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 가다가는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딱 들더라고요. 평소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큰 사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1분여 정차 유도 끝에 앞 차량을 세웠습니다. 내린 여성 운전자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따라간 거였는데 음주운전만으로도 위험한데 마약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시민 안전이 걱정돼 지각한 소방관은 이름 밝히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설사 치료를 받으려고 동물병원에 온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지난 약물을 주사해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무죄로 뒤집힌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10월 수의사 김모 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에게 주사를 놔줬습니다. 설사할 때 쓰는 킹벨린이란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6개월 가까이 지난 거였습니다. 김 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약사법은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팔거나 팔기 위해 진열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습니다. 핵심은 판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였습니다. 1심은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를 놓고 돈을 받는 경우도 판매로 봐야 한다면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물 투여는 약사법에 규정된 판매와는 다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를 약사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면서 판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따로 팔면 처벌받지만 이걸 진료 과정에서 주사로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앱이나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이 늘면서 은행 지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있던 은행들도 문을 닫을 정도인데 이런 폐점 소식에 경로당에서는 깊은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 망원역 인근의 우리은행 점포입니다.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왔지만 어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1km가량 떨어진 인근 지점과 통합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경로당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로 점포를 방문해 은행 업무를 보는 고령의 단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계좌 이체 시킬 것도 있고 공과금도 있고 뭐 공과금 그 기계를 내잖냐. 늙은이들은 영수증 가져와서 그거 엄청 불편하지. 어제자로 영업을 마친 우리은행 점포는 모두 11곳. 초역세권인 강남역과 양재역 지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점포를 다른 지점과 통합했습니다. 5대 은행의 영업전 개수는 2019년 4,600여 개에서 지난해 3분기 3,900여 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은행 자체 앱이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빠르게 늘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내야 하는 점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영향이 큽니다.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가 우려돼 지난해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 폐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고 있어 점포 폐쇄 움직임은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듯 나란히 텍사스주의 국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불법 이민 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로 상대 탓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국경 도시 이글패스를 찾았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그레그 에벗 주지사가 리오그란데 강에 철조망을 치면서 강경한 국경 정책의 성지처럼 된 곳입니다. 그는 철조망 때문에 건너오지 못하는 강 건너 이민자들을 향해서도 주먹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They like Trump. Can you believe it? 연설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This is a Joe Biden invasion. This is a Biden invasion over the past 3 years. The United States is being overrun by the Biden migrant crime.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차로 5시간 반쯤 떨어진 또 다른 국경 도시 브라운스빌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공화당 강경파가 무산시킨 국경 강화 법안을 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Again, they desperately need more resources. They need more agents, more officers, more judges, more equipment in order to secure our border. Folks, it's time for us to move on this.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민 문제는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국경 안보에 적합한 대통령으로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꼽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트럼프와 같은 날 텍사스를 찾은 건 국경 문제로 결투 도전장을 던진 거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대만에선 한밤중 트럭 한 대가 경찰 파출소를 들이받아 신입 경찰관 한 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거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데 도망치던 과정에서 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전합니다. 밤늦은 시간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정문을 지나 건물 입구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건물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만 지룽시 한 파출소에 트럭이 돌진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운전석엔 34살 남성 젠모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24살 수모 씨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제복을 입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이었습니다. 家属我再次的一个谴责这个刑犯的一个罪大恶极非常不可原谅这种行为。 범행 직후 트럭을 버리고 달아난 젠 씨는 1.3km 정도 떨어진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달려오던 기차에 치인 겁니다. 젠 씨는 신베이시에서 트럭을 훔친 뒤 30km 넘게 떨어진 지룽시까지 몰고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만 경찰은 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고 환각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100발의 노인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 66세, 시니어 아미입니다. 군 병력이 부족하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며 만든 민간 예비군 단체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이들의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연막 사이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집니다. 적군이 점령한 도심을 되찾기 위한 시가전입니다. 신중하게 작전도 짰습니다. 분대장 지휘 아래 각자 임무를 확인할 때는 비장함까지 엿보입니다. 센서가 달린 조끼를 착용하고 레이저가 부착된 총기로 전투를 벌입니다. 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바퀴 굴르면서 적 사살을 몇 명 하고 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전같이 임하다가 마지막 사격은 4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45년 전 군생활이 생각납니다. 못지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는 이들은 시니어 아미입니다. 최고령 81세, 평균 연령 66세,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간 예비군 단체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군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 세대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성 회원이 전체의 5%나 됩니다. 젊은 애들 창창한데 유사시가 되면 우리가 맨 앞에 나가서 총알 막는 방패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훈련은 입소부터 각계 전투까지 실제 군대처럼 이뤄집니다. 참가자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리 체력도 단련했습니다. 맨날 군대 행진을 생각하면서 오늘 916 1호선 916에서 안양역으로 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걸리셨나요? 약 4시간 걸렸습니다. 지난해 8월 창설된 뒤 6개월 만에 2,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평소에 회원들을 예비 병력으로 관리하다 유사시의 훈련과 건강 상태 등의 기록을 국방부에 넘기고 필요한 곳에 동원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가 이게 심각한 문제고 정말 유사시에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좀 건강을 유지한 분들은 직접적인 이러한 준비 태세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국방부도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미는 올해 자체적인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까지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네, 요즘 국내 음원 차트 1위는 이 노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랫말은 우리말로 쉽게 썼고 선율 역시 단순합니다. 조소희 기자가 인기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가수 이효리가 따라 부르는 이 노래, 가수 10cm도 빠져들었습니다. 한편은 배우 황정민의 영화 속 대사를 모아 별도의 노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실제로는 가수 비비가 불렀습니다. 가사는 쉬운 우리말로 풀었고 가락은 복고풍 왈츠처럼 4분의 3박자라 낯설지 않습니다. 가수 장기하가 작사와 작곡을 도맡았는데 동요 같은 편하고 정겨운 노랫말과 리듬이 사람들 마음을 훔친 이유입니다. 일주일째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달립니다. 쉬운 말을 단순한 리듬에 실어보내는 노래는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투어스가 부른 노래 역시 소년이 쓴 일기 같은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로 사랑받았습니다. K-팝 시장이 성장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의 영어 가사 노래가 쏟아지는 요즘, 다른 한쪽에선 언제 어디서든 느긋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쉽고 가볍게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힘겹고 고단한 일상 속 쉽고 편안한 노래가 한 자락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제대로 맞힐 수 있을지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하자 이런 의심이 나왔죠. 오늘 이정후는 홈런으로 그 답을 내놨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처음엔 홈런인 줄 몰랐습니다. 이정우는 2루를 돌면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It is gone. Jung-Hoo Lee in his second spring training game with the Giants. A laser, a solo home run here. 시속 153km 직구를 받아친 순간 타구 속도는 시속 177km였습니다. 방망이에 정확히 맞은 공은 127m를 날아갔습니다. 홈런을 맞은 투수도 칭찬했습니다. I know now he's pretty good hitter. I'll definitely try not to throw him a 2-1 fastball down the middle. 앞선 타석에서 나온 2루타도 깨끗했습니다. 그땐 커브를 끌어당겼습니다. 빠른 직구, 느린 변화구 가릴 것 없이 제대로 맞히고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바람의 손자란 별명은 홈런 칠 때도 적용되는 것 같다며 가볍게 만들어낸 홈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반멜빈 감독은 시범 경기 두 번째 출전 만에 홈런을 터뜨린 이정우에 대해 좋은 출발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에 적응하는 게 숙제라던 미국 언론의 의심도 쏙 들어갔습니다. 150km대 직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시속 177km의 타구 속도를 만들어낸 장면이 나오자 미국 언론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K리그 개막전은 이런 골들로 채워졌습니다. 두 개 구장 합쳐 5만 명 넘는 축구 팬들이 몰렸는데요. 축구 대표팀 황선홍 감독은 전북과 대전의 경기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지켜봤을까요? 오선민 기자입니다. 전반 31분 울산 엄원상이 강하게 차준 공을 김민우가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듭니다. 그러나 오프사이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분 뒤 포항 조르지는 정확한 왼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 역시 오프사이드 덫에 걸렸습니다. 기다리던 올 시즌 첫 골은 후반 7분에야 나왔습니다. 울산 아타루가 왼쪽 측면에서 최전방 주민규를 향해 감아차준 크로스가 그대로 골망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포항은 반격에 나섰지만 몸을 날린 골키퍼 조현우를 뚫진 못했습니다. 후반 막판엔 엄원상을 저지하던 아스프로까지 퇴장당하면서 포항은 추격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20개의 슛을 쏟아낸 전북은 먼저 한 방을 얻어맞았습니다. 전반 11분 대전 김준범이 머리로 방향을 튼 공을 구택이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표팀 황선홍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시안컵에 나섰던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졌습니다. 전북 김진수와 문선민의 슛은 날카로웠고 대전 이순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상대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전북은 후반 41분 안현범이 문전에서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따내 간신히 패배 직전에서 벗어났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대표팀 내 내분 논란까지 축구 팬들에게 아픔을 안긴 우리 축구는 그림 같은 골로 다시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개막전이 열린 두 개 구장엔 5만 3천 명이 넘는 축구 팬들이 찾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정우 선수와 함께 미소 짓고 있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 코치. 오늘은 더 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요? 이정우가 홈런을 친 날 4위 고우석도 완벽했습니다. 샌디에이고 데뷔전에서 8회 마운드에 올라 삼진 2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팀의 승리를 지켜서 홀드 기록도 챙겼는데요. 아들과 4위가 메이저리그에 함께 서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잘해주다니 얼마나 흐뭇할까요? 일본의 반응입니다. 오타니의 결혼 발표에 시민들은 입을 다물질 못했죠. 훈련장의 오타니에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결혼 상대가 누군지가 가장 궁금하죠. 보통의 평범한 일본인 여성이고 3에서 4년간 만났다고 했습니다. 결혼 시점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도 했네요. 파파라치의 눈을 피해 오랜 기간 사랑을 키워온 것도 놀랍기만 합니다. 일본 언론에선 결혼 상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의 촌철살인. 이제 오타니는 FA 시장에도 결혼 시장에도 남아있지 않다였습니다. 힘차게 스윙하지만 공이 계속 퉁덩 물에 빠지고 맙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코스 중 하나인데 이 코스 앞에선 PGA 투어의 쟁쟁한 선수들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린을 공략하려면 먼저 이런 인공 호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올해도 대회 1라운드에 빠진 공만 무려 32개라네요. 최고의 선수들이 쏟아내는 실수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흥미롭기만 한데요. 이런 난관을 뚫고 우리 김성현 선수가 대회 1라운드에선 공동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